오늘은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확정됐는데,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돈을 손에 쥐게 되지 않는다면 그 판결문 등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번 시간부터 해오면서 강제로 집행한다. 이런 개념을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더니 이렇게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있는데 자력으로 구제하는 것은 지금 법치주의적인 우리 입장에서 금지시키고 국가가 구제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런 거죠. 굳이 구분해 본다면 자력 구제는 판단자나 판단 기준, 판단 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없는 거죠. 즉 자력 구제가 가능하다면 이 특별히 없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보면 뭐예요? 돈이 있다든지 힘이 있다든지 지위가 있다든지 하면 그걸 써서 해결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돈이 없고 지위가 없고 힘이 없고 헌 사람, 여러분이 일반 용어로 빽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또 무슨 얘기했어요? 뭐 돈 받으려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뭐가 우스갯소리로 뭐가 제일 효과적이에요? 가서 땡깡 부리는 거. 가서 뭐 데모하고 땡깡 부리고 무슨 병원 앞에 가서 악덕 뭐 살인병원 뭐 이런 데는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 찾아가서 뭐 악덕 뭐는 월급 안 주는 뭐는 자포가라 뭐 이렇게 하고, 이 땡깡이 분쟁 해결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랄까 최고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원래는 이제 이게 아무런 절차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자력 구제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가 구제 절차를 마련해서 공평한 법관이라는 판단자, 그 다음에 민법, 상법 등의 실체법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절차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이 마련돼서 이 분쟁 해결을 해주게 된다라는 시스템이 우리가 뭐 법학 개론적인 뭐 이런 등등에서 배웠던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런 구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저번 시간부터 우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판결 절차를 통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을 했죠. 근데 이제 곤혹스러웠던 게 실제 그럼 돈을 어떻게 받느냐. 이 판결 절차를 통한 확정된 판결문 그 자체만으로는 채무자가, 즉 피고가 그 기재대로 1,000만 원을 주라고 했을 내용대로 주면 다행인데 1,000만 원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그것을 갖다가 실현하는, 그 권리를 실현하는, 그래서 아까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을 실제 떡이 되는 이런 의미의 절차가 집행 절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확정하는 판결 절차에 대해서 권리를 실현하는 집행 절차가 있다. 근데 지금 또 하나 나오는 개념이 민사보전 절차라고 하네요. 이 경우는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건다. 가압류를 건다. 가처분을 건다. 이런 우리 용어를 쓰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를 제기하고 예를 들어 판결 절차에 있어서 판결이 내려지고 이게 또 뭐 확정이 될 때까지는 상소라는 제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해는 했는데, 이 소제기부터 판결까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1년, 2년씩 걸리는데
판결을 받고 집행을 하는 이 단계 이후에 절차를 밟기까지는 소재기부터는 이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이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로 흩어진다. 빼돌릴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뺏길 것 같으니까 확 써버릴 수도 있는 거고 등등 이 재산이 어디로 흩어진다. 그 흩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건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보전 절차이죠. 보전한다라는 의미죠.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건다. 보전한다. 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판결 절차를 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채무자, 피고가 채권자 원고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돈 줄 의무가 있느냐,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권리가 있느냐, 이 싸움만 결론이 나오면 그것대로 이행을 하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집행 절차는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재산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 이 재산이 없어져서 실제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압류 가처분을 건다라는 점. 지금 제일 황당한 것은 뭐예요? 다투면서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투지 않으리라고 보이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돈 빌려줬는데 지금 사실상 못 갚고 있어요. 그 경우는 제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여금에서 빌려준 걸 다투지도 않는데 또한 재산도 별게 없어요. 채무자가. 그 경우는 사실은 판결 받아도 사실상 집행을 함에 있어서 재산이 없으니까 회수에 있어서 의미 있지 않죠. 지금 단계는. 또 하나는 다투면서 재산도 없는 경우는 진짜 이건 골치 아프네요. 다투면서 채권 채무를 다투면서 재산은 없는 경우. 채권 채무를 다투니까 이 경우는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가 막 심각하게 싸움이 될 위험이 있는 거죠. 좀 아까 경우는 채권 채무를 안 다투는 경우라면 재산은 없지만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거나 심각하지는 않겠죠. 뭐 인정은 할 상황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채권 채무 관계는 다투면서도 재산은 없는 이 경우는 강제 집행 전 단계인 이 판결을 얻어내는 집행 권한을 얻어내는 이 단계가 복잡할 뿐더러 실제로는 또 실익도 없어. 재산이 없으니까. 그게 좀 황당하죠. 한편 재산은 있는데 이 권리 의무만 확정되면 판결 절차에 의해서 돈 주라는 게 법원이 그게 맞다. 돈 줘야 된다는 상황이 맞다라면 주겠다 정도면 강제 집행은 나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임의로 그 단계에서 이행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권리 의무를 다투면서 재산도 있을 때는 뭐 사실은 가압류 가처분을 걸지 않아도 재산이 흩어지지는 않겠는데 그 단계에서 그 재산이 흩어질 확률이 뭔가 있다. 위험이 있다. 뭐 이런 것을 내세워서 가압류 가처분을 거는 요게 보전 처분이라는 영역이 있죠.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영역이 있어요. 보전 처분은 또 추후에 또 설명을 하고요. 이제 계속 집행에 대해서 오늘은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집행권한을 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이런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그 판결문 등에 나오고 있는 1,000만 원 줘라 예컨대 그 1,000만 원을 손에 넣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채무자의 집이라든지. 그래서 이 집행 권한을 우리가 쭉 설명을 했죠. 저번 시간에 확정된 판결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밖에 집행 권한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각종의 집행 권한에 대해서 설명했죠. 집행 권한을 미리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집행 증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바 있죠. 그다음에 집행 권한 없이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집행 권한 없이도. 저번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후에
분쟁이 터지고 나서 집행권한을 받고 이제 강제 집행 가는데 이 집행권한을 미리 획득해 두는 게 공증을 받는다는 집행증서 개념 가르쳐 줬는데 이 집행 권한 없이도 집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해서 마련해 두는 것이 저당권 제도가 있잖아요. 저당권. 저당권은 임의 경매라고 그래서 강제 집행에 있어서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대칭되는 개념인 임의 경매라는 개념을 가르쳐 줬고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의 차이는 뭐였었어요? 강제 경매는 집행 권한을 가지고 어떤 부동산에 경매를 붙인다 이런 개념인데 반해서 임의 경매는 강제 경매에 대칭돼서 여러분이 물권법에서 배운 담보 물권에 있어서의 그 저당권 등에 있어서의 특징은 뭐예요? 곧바로 그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당권 설정된 걸 갖고 곧바로 경매를 개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집행 권한이 없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강제 경매에 대칭된 개념으로서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안전장치로 뭐를 생각해야 돼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정증서로서 집행증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것을 사전에 그런 지식을 갖고 대출할 때 적절한 어떤 지금 대책을 우리가 가지고 돈을 빌려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가서 돈 빌려준 것을 법원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받는다라는 대표적인 판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집행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회수에 있어서 채권자 입장에서 통상적인 거 뭐 좀 아까 말한 것 등은 통상적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특이하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집행증서를 만들어 둔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권리 구제를 위해서. 그래서 집행권한 개념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이제 이 집행권한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이제 판결 절차와 이 집행 절차를 우리는 분리하고 있으니까 이 집행 절차에 있어서는 판결 절차 거를 이제 넘겨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집행 절차를 주관하는 집행관이나 집행법원 여기서 법원이라는 게 등장하지만 이건 판결법원이 아니고 우리가 물리적인 그 법원은 눈으로 보는 건 똑같은 어떤 이 건물 속에 있는 법원이긴 하지만 지금 업무가 틀린 거예요. 집행을 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판결이 내려진 법원의 것을 이렇게 넘겨받아서 이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돈 줄 권리가 있느냐 없냐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그럴 지금 어떤 시간적으로 신속성 뭐 이런 집행의 성질에 비춰서 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 넘어온 걸 갖고 그냥 집행으로 가는 거지 다시 또 돈 줄 이런 것을 따지지는 않아요. 돈 줄 의무가 있는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이 판결 절차를 예를 든다면 증명 등을 해가면서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여기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건네주고 넘겨주면서 너희는 우리 말대로 집행만 하면 된다라고 하기 위한 하나 집행권한에다가 뭐를 붙여요? 집행문을 부여한다라고 그랬죠. 이걸 갖고 너희 집행하면 돼 하고서 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일로 넘어가요. 당사자가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서 원고가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이 판결문과 그 마지막에 집행문이 부여된 이것을 집행정본이라고 그래요. 판결문 정본에다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부여받아서 이 집행정본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 이제 집행 신청을 하는데 그 집행할 대상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즉 우리는 금전 돈 받을 채권을 갖고 그 대상은 뭐 예를 들어 채권이냐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전 채권의 집행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럼 금전 채권에 대한 집행과 또 달리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금전이 아닌
채권에 대한 집행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비금전 채권은 뭐예요? 뭐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든지 어떤 물건의 인도 청구를 한다든지 이건 지금 금전적인 청구가 아니죠. 뭐 1,000만 원 달라 이런 청구가 아니고 인도 청구를 한다든지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의 집행은 비금전 채권에 대한 집행이라고 또 따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상정하는 것은 1,000만 원 받는다. 그 금전 채권에 대한 집행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금전 채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그 대상 물건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채권이냐 따라서 이제 절차가 민사집행법에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런데 이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동산의 경우라면 집행관이 담당을 해요. 여러분이 옛날 용어로 차 붙인다, 막 요새 용어로 압류인데 그건 집행관이 이렇게 동산에 대해서 뭐 딱지 붙인다라고 할 때 그 개념에서는 집행관이 그런 것을 한다. 동산에 대해서는. 반면 부동산은 조금 이게 가치라든지 이런 게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집행법원이 한다. 집행법원이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집행은 집행법원에 신청을 해서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으로 등장하는 거고 동산에 대해서는 집행관한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집행기관이 집행관, 집행법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대체집행이라든지 간접강제 등의 경우는 그 수소법원이, 이때의 법원은 그 판결 등을 한 법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우리가 동산은 집행관이 집행기관이다. 부동산은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해두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디가 집행을 담당하느냐까지 됐고, 그다음에 강제집행 이제 신청을 이제 한다라는 이제 상황을 전개해 보면 강제집행은 당연히 채권자가 신청하겠죠. 원고피고라는 것은 판결에서는 원고피고고 그것을 이렇게 집행해서 용어로 일반화한다면 채권자고 채무자죠. 신청인과 상대방이라고도 표현해요.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 신청인, 그 다음에 그것의 상대방.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죠. 그러니까 뭐 판결로 치면 원고피고인데 이 경우는 강제집행에서는 원고피고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할 집행권한을 지금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런 게 하나 또 이제 처음 나와요. 좀 전까지 우리가 집행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이제 집행문을 부여받은 이 집행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는데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집행권한을 집행 개시하기 전이나 늦어도 집행 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뭐를 가지고 나한테 지금 강제집행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송달이라는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그 송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권한, 예컨대 판결, 뭐 화해조서, 조정조서 이런 게 집행권한인데 다만 판결은 애초에 우리가 판결 절차에서 직권으로 이 법원에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다시 송달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판결과 같이 법원 사무관 등이 미리 직권으로 송달한 것이라면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집행권한을 송달해야 한다라는 것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은 채무자가 자기한테 지금 집행 들어오게 되는 그 권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방어를 한다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송달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은 그 송달이 된 것을 확인받아서 신청할 때 같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신청서에 보면 이런 양식이 법원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일단 집행을 하려면 집행문 부여 신청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송달 증명 이런 거 동그라미 쳐가지고 500원씩 내게 될 거예요. 이거 한 건당 500원씩 내서 이걸 받아가지고 강제집행 실시하는데 이제 송달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법원이
송달된 것을 증명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왜냐면 송달은 내가 개인적으로 당사자끼리 송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송달은 판결열차에서 얘기했듯이 법원이 송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송달료를 예납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직권으로 법원이 송달하는 거니까 그렇게 송달된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송달됐다는 것을 증명을 받아가지고 이 신청서는 그런 증명을 해달라는 신청서예요. 여기다 자기가 이거 손으로 써도 되지만 이런 양식이 있으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신청해서 하면 거기서 스탬프 찍어서 송달됐다라고 하는 증명을 해줘요. 그럼 그것을 여기다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붙여서 내야 된다. 이런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500원 인지를 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신청서는 뭐냐면 여기 집행권원을 뭐 송달해야 한다. 요것을 충족했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받는다 의미의 확인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법원이 증명을 해주면 그거 갖다가 같이 첨부해서 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첨부에 뭐가 있어요? 실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데 이제 신청서에 보면 첨부 서류에 뭐예요?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 정본이 있어야 되고 집행권원을 송달했다라는 것이 이 증명서로 떼서 이렇게 붙여야 된다. 이 첨부 서류로 이게 기본적인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인데 그 상황이에요.